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과 정영기입니다. 인생이 100년을 살다가도 초로 같다고 하죠. 안개와 같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100세 인생들이 드뭅니다. 어제 돌아가신 이종환 사명 창업자 딱 100세 살다 갔습니다. 100세 인생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종환 사명화학 창업자, 그는 기부왕인데 이렇게 신문에도 여러 군데 보도가 됐더라고요. 재산은 줄어도 마음은 커졌다. 사대를 1조 7천억이나 기부한 기부왕, 실제로 아시아의 최고 기부왕이고 국내에서도 장학금으로는 수적으로나 장학금 액수로나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명을 한번 찾아봤어요. 상장을 했는지. 그런데 주식에는 상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자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사재 중에서 자산 중에서 1조 7천억이나 장학금으로 내놨으니까 기부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업가들에 대해서 예찬하기는커녕 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조장하는 겁니다. 특히 우파보다 좌파. 그런데 5.16 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도 부자들에 대해서, 기업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몸에 묻은 똥이 그 겨우 묻은 사람이 보기 싫다고 하면서 자기 걸 가리려는 전략입니다. 정치 비리를 덮으려는 부정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꼼수에 속는 수가 있죠. 박정희도 그래서 뭐 이병철이다 이 재벌들을 부정축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몰아붙였죠. 그런데 부자는 적고 빈자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부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부자라 할지라도 비리를,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 부자들은 아니야. 뭐 정경유착이다, 비리다, 심지어는 사기쳐가지고 남 등쳐가지고 돈 번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기업가에 대해서 특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오죽하면 흥부전에서 보면 놀부하고 흥부하고 부딪힙니까? 빈부 때문에 그러잖아요. 형 잘 사는데 동생은 못 살아요. 그러면 사이좋게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 금전이 끼면 형제간에도 갈등한다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는 형제간에도 갈등하는 겁니다. 가장 갈등 심한 게 부부간에 갈등하는 거 하며 형제간에 갈등하는 거 하며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흥부전에서는 그렇게 형제 갈등을 금전 문제를 놓고 설정해 놓은 거죠. 물론 뭐 권선징악이다 해가지고 선한 걸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평균주의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농경시대에서는 평등하게 살아야 돼. 집단주의에서 계급은 있으면서 평균주의에 입각해서 비슷하게 살길 바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형제들 간에도 금전 차이가 크면, 재산 차이가 크면 갈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혐오감을 갖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선시대 사람들도 돈 엄청 밝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고산 윤선도 있죠. 어부사시사 부른 사람. 저 해남 복일도. 그 해남 윤씨 윤선도 고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해남에서 그 해남 윤씨들 거부였습니다. 이황 굉장히 그 선비고 아주 청렴하게 안 빛났다 하면서 살았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도산서원의 이황. 그렇게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뭐 이 부자를 탐했는데 조선시대의 부자는 노비 많은 사람과 전담 많은 사람이죠. 그래 지금은 역시 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시기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부자는 이쪽 저쪽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한마디로 부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되면 자기만 빼고 다른 부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 보면은 전부 다 잘 입고 잘 먹으니까 나만 빼고 다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는 부러운 대상이기도 하면서 욕먹는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를 일궈서 쓰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중에 뭐 법조인이니 뭐네 이런 사람들 중에 다 기부했던 사람들, 물론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도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의료계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는 적더라고요. 이종환은 100세를 살다 갔으니까 1923년 어디서 찾으니까 23년, 어디서는 24년 그러던데 뭐 집 나이로는 100세고 23년에 태어났다면 거의 만으로도 100세를 넘겼겠죠. 100세를 누리고 갔는데 의령 사람입니다. 의령 사람으로 가장 우리나라 부를 많이 일구고 간 사람, 그 유명한 이병철. 생각해 가보니까 그렇게 그 집이 뭐 화찬란하지는 않더라고요. 천석군이네, 몇백석군이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냥 어찌 보면 뭐 조금 부잣집 같은, 실제로 그 조선시대 그 뭐 수십칸 되는 그 유명한 저택하고는 다르게 그냥 비교적 소박하게 작은 산 밑에 있더라고요. 그 의령 출신입니다. 이종환 씨도. 이병철은 유명하죠.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그 진주의 지수초등학교죠. 거기에 그 허씨 구씨 지수초등학교 가봤는데 허씨 구씨 집은 또 역시 의리어리게 돼 있고 그 산 밑에 있더만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함안 사람 있죠. 조홍재 효성그룹. 여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밑에 남해안에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면 진주, 사천, 그리고 의령, 함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진주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요 경제 메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지수초등학교 출신들이 아주 쟁쟁한 그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죠. 그 의령 사람입니다. 이병철은 의령 사람이었지만 누나가 지수로 시집 왔기 때문에 그 누나 집에서 지수초등학교를 나왔다고 알려져 있죠. 그는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옛날에는 일제치하에서는 일제강점기에는 중학교 과정이 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중학교 졸업이다, 어디에서는 마산고다 그랬던데 중고등학교 과정을 겸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럽니다. 5년이나 6년제. 대개 그 일제 만렵에 6년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메이지대 그 2년제였는가 봅니다. 2년 그 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학병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학도병 또 그러는데 일제에서 학병, 학생인데 징집을 한 거죠. 그런데 전쟁 중에 해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미소를 하고, 이게 쌀과 관련된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하죠. 이병철 역시 정미소에서 시작했죠. 정주영 복흥상이던가요? 경복 쌀 가게에서 시작했잖아요. 자기가 하던 쌀 가게를 물려받아 가지고, 주인이 아들도 있는데 정주영한테 얼마나 부지런하고 똑똑하면, 그래서 쌀과 관련된 그 당시에 아주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는, 생활 필수품을 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포목점, 뭐 이렇게 정미소, 그다음 이제 정주영은 바로 그 당시에 첨단이었던 그 자동차 수리를 하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58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미소 하다가 또 동대문 시장 가서 보따리 장사도 하다가 58년, 제가 58년 개띠인데 58년에 세웠더라고요. 삼형화학을. 그러니까 65년 한 거죠. 그리고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 다니면서 청주, 구미,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아마 국내에 있는 구미 공장과 청주 공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는 플라스틱으로 시작해서 뭐 바가지다, 이게 플라스틱 용품들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자필름이나
포장 필름이나 이런 쪽까지 나가서 뭐랄까 사업을 다각화 쉽게 안팎되는 아마 기업을 상장도 안 한 걸 보니까 이 참 대단한 거예요. 상장을 안 하면 강점이 많죠. 그 오너가 뭐랄까요 대응하는데 좋고, 그 다음에 그 사원 관리하는데 좋고, 그 다음에 그 변화 이렇게 그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도 강점이 있고, 뭐 이렇게 그 오너가 상장 안 하고 주식이 아니라 하여간 자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강점도 많은데, 물론 폐단도 있을 수가 있죠. 현재는 이렇게 그 뭐랄까 삼용화학이 세 군데에서 사업을 영위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재를 장학금으로 1조 7천억이나 턴 걸 보면은 아마 자산이 굉장히 그 튼튼한 것 같습니다. 자산 구조가. 그런데 그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빈손 공수래 그런 말 하잖아요. 빈손으로 온다. 빈손으로 오는데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이병철이 인물을 봤던 승지원에 써 있는 말이라고 하죠. 그 이병철이 쓴 휘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종환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손을 채워야 된다, 사는 동안은. 그래서 만수유. 자, 올 때는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만 사는 동안에는 있어야 된다. 뭐가? 손에 가득할 만한 물건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갈 때는 그걸 놓고 가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성어를 만들었더라고요. 공수거에다 넣어서. 그래서 이 장학재단 거기다 그렇게 썼대요. 올 때는 우리가 빈손 지고 왔지. 갈 때도 빈손 지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만수고 빠졌네 하나기. 손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손에 가득한 뭔가를 쥐고 있다가, 그리고 갈 때는 역시 빈손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자기가 쓴 자서전이 있는데, 자서전 이름이 뭐냐면 정도의 정도. 참 요즘 정도를 안 걷는 사람들이 많죠. 정도, 바른 길. 이거는 이제 그 다니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덕할 때 그런 그 이념적 길을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빈손 쥐고 왔다가 꽉 찬 손 들고 살다가 빈손 쥐고 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이 아마 미국 유학 중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뒤로부터 내 아들이 아니면 남을 통해서 또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이 사람 호가 관정이거든요. 관정 이러면 이게 그 머리에 쓰는 관원상제 할 때 그렇게 돼 있고, 관정 정자는 이 뜰정자 썼네 이게. 그러니까 이 특이한 호를 지녔던데 관정, 그래서 재단을 만든 거예요. 재단 이름이 바로 뭐냐,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그리고 사대를 1조 7천억을 출연해서, 이걸 이제 뭐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자로 쓰는데 23년 동안 2,700억이던가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12,000여 명? 12,000명이 혜택을 보고, 그래요. 2,700억 원을 장학금으로 줬어요. 이 12,000명 중에는 박사들이 750명. 주로 이공계, 자기가 그 메이지 거기서 경영계열을 한 것 같은데,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니까, 특히 화학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술자가, 과학자가 우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주로 장학 대상은 이렇게 그 기술직의
과학계에 나가는 사람들을 줬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사실은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은 누굽니까? 거의 다 이렇게 그 인문계열이잖아요. 인문사회, 법조 특히. 그 친구들 뭐예요? 부가가치 뭘 만들어냅니까? 사실은 나라의 이미지, 나라의 신뢰, 나라의 그 어떤 그 품격, 이런 걸 떨어뜨리는데 이 일가견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업가들은 그 사람들한테 비판도 못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는 하는데, 정치인들 중에 이제 중국이야 뭐 기술자, 시진핑도 뭐 기술자라고던가요? 이공계라고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공계 출신이 너무 정치 쪽에도 못 나가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조선시대에도 그 기술자들은 천대했는데, 중인 취급, 천인 취급했는데, 지금 안철수가 뭐 의사 출신이긴 하지만 참 그렇게 그 세력을 떨치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취업은 이과인데 나라는 이과가 이끌고 가는 측면이 많은데, 이 말쟁이들, 문과들, 저도 뭐 문학을 물론 전공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리는 하면 괜찮은데 정도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 자기 자서전에 나는 정도를 갖노라, 아니면 정도를 가야 사업이 흥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재단을 설립할 때 내가 천사같이 벌어가지고 천사같이 쓰느냐? 개같이 벌어가지고 천사같이 쓰느냐? 나 천사같이 벌지는 않았다. 재단 그 홈페이지에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데는 천사처럼 못했어도 돈을 쓰는 데는 천사처럼 하겠다. 그래요. 기업인들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할 구석 많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디서 그 뭐 이 사람 문제, 그다음 남녀 차별 문제, 이런저런 그 이종환에 대한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신문을 뭐 7개 보고 인생 성향가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데, 그래서 흠을 잡아서 비판을 잡기로 말하자면 이종환도 아마 흠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칭 고백하잖아요. 나 천사처럼 돈 벌진 않았다. 그러나 천사처럼 돈을 쓰고 싶다. 그곳이 어디냐? 비전 있는 학생들에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그 기부의 뭐랄까요, 제왕이라고 하는 록펠러, 카네기, 그 친구들 천사처럼 돈 벌지 않았습니다. 카네기 살벌하게 뭐랄까요, 일시키고 그 다른 기업과 이렇게 대결할 때 록펠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유의 왕이 그냥 됐습니까? 어찌 보면 그 부조리한 측면 많습니다. 부당한 측면 많습니다. 당장 자기 이렇게 사업하면서 경쟁하는 업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사원들에 대해서도. 그러나 어때요? 뒤에 벌어서 이 기부 릴레이를 만들어냈잖아요. 기부 계주를 띄도록 이어달리기를 하도록 자기가 먼저 나갔잖아요. 그래서 뒤가 좋으니까 앞에까지도 이렇게 뭐랄까요, 그 멋지게 신화를 써주는 겁니다. 이종환 역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100년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얼마나 흠을 잡기로 말하면 흠이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공자식으로 해가지고, 공자 이 친구 뭐 한 것도 없잖아요. 내는 거 없어요. 말만 했지. 그런데 말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놓은 예시가 누구예요? 사망오제. 증명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시진핑은 그 공자를 섬기는지 무결점, 무흠결, 무오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인간은 부족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피조물인데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이종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학금 내놓으면서 그 자서전에 쓴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돈 천사처럼 안 벌었다. 그러나 천사처럼 쓰고 싶다. 좋은데 쓰고 싶다. 왜 하필이면 학생들이냐? 가난한 사람 주지. 희망 있는 사람한테 생산성 있는데 투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돈은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보다, 늙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한테 줘요. 주는 사람이 그마저도 결정 못합니까? 결정해야 되죠. 물론 가난한 자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윤동주가 노래했듯이 노래를 해야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줬느냐 하는 것은, 아까 하나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못 이룬 꿈, 못다한 꿈,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학병으로 끌려갔는데 왜 학병으로 끌려갔느냐? 나라가 못 살아서 그런 거다. 그럼 나라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이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일본은 참 그런 의식, 애국의식이 풍부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파편화돼 가지고 애국심이 나약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종환 같은 사람이 장학금을 주면 돈 벌어서 나도 좋은 일에 써야 되지. 이렇게 어려울 때 이종환 그 회장이 나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나도 이 돈을 멋지게 돌려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철이라도 들면. 그런데 요즘 장학금 주면 누가 줬는지도 안 알아본다는 사람이 많고, 어떤 그 장학금 수여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 고맙다는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뭐 하는 거에 대한 서운함. 적어도 장학금을 주면 그래도 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나에게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요즘 뭐 부모가 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장학금 줘도 그 사람 돈 많으니까 장학금 줬지, 나도 그 정도 있으면 더 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서울대에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600억 원. 서울대에 전자도서관을 짓는데 6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기부가 되다 보니까 대학에도 그다음 장학금으로도 미국 포버스지에서 아시아에 기부합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최고 기부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아들과 자기 그 학병에 끌려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목표로 세운 것이 바로 뭐냐? 장학금을 주면서 남들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다시 일제치하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고향에도, 고향이 의령인데, 고향이 그러니까 의령에도 이렇게 조의를 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분향소를. 근데 군수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이 의령에는 진짜 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당장 이병철 생각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의령에서 뭐 소 같은 거 키우고 그러면 거기 식당 같은 거 차려가지고 이 부잣집 기운을 이병철 집 가서 맡아오고, 그 다음 부자가 태어난 이 곳에서 나는 쌀로 부자가 태어난 이곳에 있는 소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부자 여행이랄까요? 그런 것도 꽤 갑니다. 뭐 이 LG나 GS에 있는 이 구시여시 그쪽 지수 초등학교 있는 데는 많지 않던데 삼성 이병철 회장 생가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줄 때마다 사재를 덜어서 주니까 재산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마음이 부유해지더라. 참 1조 7천억. 남에게 1조가 아니라 1억이 아니라 1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주기도 힘든 건데, 버는 것보다 어찌 보면 쓰는 게 더 힘든 건데, 이렇게 따뜻한 향기를 남기고 100세 인생을 누리고 가는 이종환 사명화학 창업자. 사명화학은 의외로 이렇게 상장도 안 하고, 상장을 했으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텐데 기부왕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기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것은 그렇게 대기업도 아니고 뭐 중견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대단하죠. 그래서 나라에서 훈장도 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종환 사명화학 창업자처럼 이렇게 기업가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기업가들의 이미지를 정말 3류도 안 되는 하수 중에 하수 정치인들이 나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기업가들에게 물론 문제 있죠. 우리나라 문제를 따지자면은 기업가들 문제 있는데, 그 기업가들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문제에다 비하면, 물론 정치인도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 있는 정치인에다 비하면 기업가들이 그래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정치인들 중에도 물론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기업가가 저는 정치인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인생평 성향가로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